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운영팀의 당의증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중앙은행,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그래도 조금 있으시니까 이 자리에 와 계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뭐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뭐 인하한다,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는 다들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근데 공개시장 운영이라고 하면 뭐 대충 어감상 뭐 공개시장에서 뭔가를 운영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막 그렇게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사실 이게 되게 테크니컬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다루는 주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공개시장 운영은 잘 못 들어보셨겠지만 혹시 양적 완화라는 거는 혹시 좀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한다, 아니면 최근에 뭐 금리를 뭐 올리면서 긴축을 하는데 양적 긴축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 양적 완화, 양적 긴축이 바로 공개시장 운영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용어들을 들어보셨지만 그게 공개시장 운영이라는 거는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건 너무 테크니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더 오늘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해가 높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개시장 운영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금융시장 동향을 짧게 설명을 할게요. 왜냐하면 뒤에 설명드릴 내용이랑 조금 연관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시장 동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잠시만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조금 테크니컬한 부분이에요. 저희가 뭐 통화정책 방향, 뭐 금통위 뭐 해서 저희 총재님께서 뭐 금리 결정하시고 뭐 그런 때 나오는 내용들을 조금 써놓은 내용이거든요. 뭐 일단은 좀 어느 정도 아신다라는 전제 하에 그냥 설명을 조금 드리면 최근에 금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여기 보시면 21년 이후에 그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금리를 인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시장금리도 많이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제 이때 여기가 22년도에 대한 세부 내용 여기는 23년 2월부터 내용인데 최근에 이제 금리가 작년에 올랐는데 조금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일단 이렇게 시장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일단 첫 번째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출 거라는 시장 사람들의 기대가 반영된 거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경제가 이제 조금 물가가 올라서 긴축을 하다 보니까 어려워질 거다.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워질 거라는 거에 대한 시장 사람들의 기대가 반영된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두 가지가 혼합돼서 금리가 이제 다시 긴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나빠진다. 그래서 국채 금리, 그러니까 국채가 안전자산인 거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불안하거나 경제가 불안하면 뭔가 사람들이 안전한 거를 추구하니까 안전자산이 국채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서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 하면 국채의 금리는 내려간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금리가 내려갔다 뭐 이런 상황을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이 그래프가 이제 공개시장 운영이랑은 좀 더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데 이거는 뭐 3년물, 10년물이라고 불리는 좀 장기 채권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조금 단기 공개시장 운영에서 다루는 좀 더 단기적인 부분을 나타낸 금리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뭔가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같이 가는데 22년 10월부터 뭔가 이렇게 CP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CP가 이제 회사채 뭐 단기 회사채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CP가 뭔가 이렇게 급등, 뭔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부분을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뭐 다들 뉴스를 들으셔서 아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작년 9월 말에 레고랜드 사태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레고랜드 사태가 일어나면서 딱
그 금융시장의 기본적인 그 가장 중요한 게 신뢰를 바탕으로 금융시장이 이제 이렇게 운영이 되게 되는데, 이제 그 레고랜드 사태 같은 경우에는 지급 보증을 뭐 못하겠다, 그러니까 신뢰 문제가 깨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에 대한 뭐 신뢰가 깨졌다, 아니면 뭐 믿음이 깨졌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이렇게 좀 더 이게 통화증권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발행한 채권은 이제 뭐 국채에 준해서 안전한 채권이니까 되게 가장 낮은데, 이제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용이 좀 더 낮다고 해야 되죠. 그냥 한국은행에 비해서 낮다 보니까 그러한 불안전한 상황에서 반영을 해가지고 작년에 금리가 갑자기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아까 보신 내용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에서 뭐 시장 안정화 조치가 있었고 그 이후로는 이제 조금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따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러한 사태 때에 공개시장 운영으로 상당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고 실질적으로 이런저런 조치를 취하면서 시장이 안정화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단기 쪽 금융시장이 불안했을 때 어떠한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서 안정을 찾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뒤에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 주가. 사실 뭐 공개시장 운영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제 뭐 자금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뭐 주가 부분도 넣어 넣기는 했는데, 사실 이 주가라는 것들은 개별 기업의 뭐 가치도 반영하고 금융시장을 반영을 해서 뭐 이 그래프를 보면서 뭔가 뭐 찾아낼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통해서 뭐 특별히 뭐 공개시장 운영에 뭐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냥 좀 살펴보면 그래도 그 주가도 하나의 그 위험 자산으로서 위험을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냐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니까. 근데 뭐 사실 뭐 주식은 뭐 그렇게 크게 사실 많이 떨어졌어요. 뭐 투자하신 분들은 많이 조금 가슴이 아프고 뭐 저도 가슴이 조금 아프긴 한데 뭐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근데 뭐 최근에는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죠. 그래서 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 주식 시장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데 이제 주식 시장의 주가 지수는 이런데 보시면 오른쪽은 이게 뭔지 안 나왔는데 이게 외국인의 코스닥, 코스피 증권을 얼마나 투자를 했냐, 외국인 투자가 얼마나 했냐를 나타내는 건데, 이제 작년에 이렇게 하반기에 떨어질 때는 외국인 그 투자들이 많이 빠져나간 모습이고, 그 좀 안정화되면서는 조금 그래도 그 기존에 팔았던 그러한 외국인들이 조금 들어오는 모습. 근데 최근에는 다시 이렇게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3월에는 혹시 3월의 경제 뉴스 관련해 가지고 기억나시는 뉴스들 좀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라고 SVB 사태라고 하는데 그런 이슈가 있었고, 그다음에 CS 크레딧 스위스 은행 뭐 좀 불안하다 뭐 이런 그 이슈들이 금융시장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안감을 반영하면서 3월에는 외국인 자금이 조금 빠졌다 뭐 이런 동향들 정도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가계 대출, 기업 자금 뭐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뭐 여기는 저희가 다룰 주제는 아니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3월 중에는 은행 가계 대출은 이거 좀 오타가 있는데요. 감소하는 추세인데 감소폭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감소를 하게 했는데 감소 추세는 줄어들었다라는 내용이고, 왜 감소 추세가 줄어들었냐? 최근에 부동산이 잠깐 막 이렇게 막 내려가다가 최근에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파트라든지 부동산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이 조금 많아지셨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출을 조금 일어나다 보니까 보통 가계 대출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부동산 대출, 뭐 주택담보대출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최근에는 조금 감소 추세가 줄어들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기업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먼저 현황을 설명을 드릴게요. 중소기업 대출은 증가폭이 확대됐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회사채는 순발행이 지속이 되고 있다. 순발행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기업들이 자금이 필요하니까
채권을 투자를 해서 채권을 발행을 해서 자금을 모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기업 자금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 기업 자금이 증가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기업들이 향후 경제 전망이 좋아서 투자를 해서 또 이제 이익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지금은 그런 케이스는 아니고요. 이제 기업들이 수익성이 낮아진다. 그러니까 돈을 좀 과거에 비해서 덜 벌고 있다 보니까 자금이 조금 부족해지고,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대출을 받는, 현재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업 자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대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사실 그 시장이 좋거나 금융시장이 좋으면 사실 기업들은 채권을 발행하기보다는 IPO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주식에서 공개 모집을 통해서 돈을 조달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시장 여건도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채권이나 이제 은행 대출을 활용을 해서 자금을 조달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금 흐름 뭐 이거 되게 용어들이 조금 뭐 되게 어려운 용어로 써놨는데, 자금 흐름은 뭐 은행 수시는 보통 뭐 기업 자금 유입으로 증가했다, 정기예금은 뭐 유출로 감소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은행 자금은 전반적으로 지금 뭐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이거는 뒤에 이제 은행 자금 설명할 부분이 아마 있을 것 같아서 그때 좀 설명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자산운용사, 그냥 이거는 잠깐 그냥 이야기를 드리면, 과거에 그 한국의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은행의 비중이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은행들이 그 예금을 받아서 뭐 기업이나 가게들한테 대출을 통해서 뭐 수익을 내고, 그래서 그런 경제 활동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현재 경제는 그 자산운용사라든지 증권사, 뭐 외국으로 치면 뭐 인베스트먼트 뱅크라고 해가지고 IB 은행들, 그런 부분들의 비중이 되게 그냥 일반 예금은행에 비해서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잘 봐야 되는 부분인데, MMF가 1, 2, 3월 중에 1월에 상당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MMF가 증가를 한다. 뭐 이거는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시중에 자금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자금이 왜 많을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이 뒤에 설명하는 부분이랑 좀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MMF 자금이 상당히 많이 있고, 자금 시장이라고 하면 그 뭐 은행들이나 이런 금융기관들이 짧게 돈을 빌려주는 시장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자금 시장에서 지금 돈이 현재 많은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서 동향에서 일단은 뒤에 설명이랑 관련해서 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일단 기준금리 뭐 최근에 뭐 기대라든지 아니면 경제 여건 때문에 금리는 내려가고 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좋은 시그널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뭐 각자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금리가 최근에는 좀 하락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금 시장은 생각보다 많이 풍부하다, 자금이 풍부하다. 그런 부분을 기억을 해두시고 뒤에 부분이랑 연결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부차적으로 설명을 할게, 작년 22년 9월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금융시장이 상당히 불안했었다. 그리고 23년 3월에 SVB 사태라든지 CS은행 사태 등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금융시장이 일시적으로 불안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조치들로 인해서 지금 안정이 되었다라는 부분은 조금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또 금융시장에서 관심이 있던 부분은 사실 SVB 사태일 거고요. 이게 금융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 짧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요. SVB가 파산을 한다, 뭐 파산을 할 것 같다, 뭐 이렇게 고객들이 예금을 했는데 그 예금한 거에 대해서 인출을 요구했는데, 그 인출의 요구에 대해서
부응을 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소문들이 상당히 3월 초반에 많이 돌았었고요, 미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되게 빠른 시간 내에 인출이 많이 일어나고, 뭐 뱅크런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뭐 뱅크런이라고 해서 뭐 그런 이슈들 때문에 뭐 파산을 했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뭐 다 들어보시겠지만 그냥 뭐 파산을 했다, 어감이 뭔가 불안하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은행이 파산했다 하면 상당히 뭔가 불안한 느낌을 갖게 되시죠. 우리가 그 아까 말씀드린 은행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데 돈을 지급을 받지, 내가 낸 예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이 깨진 거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깨지니까 금융시장이 상당히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우려들이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금융 시스템이 불안을 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 뭐 다른 여러 경로들이 있는데 간단히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은행들이 그 신용 공급, 이런 대출 같은 거를 조금 보수적으로 행할 그런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는 무슨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조금 조금 안정적이지 못한 중소기업들도 대출을 해줬다고 하면 이제는 조금 보수적으로 해서 얘가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으니까 좀 그런데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대출을 조금 안 해주는 행태를 보이다 보니까 신용 공급이 축소된다, 이렇게 좀 용어가 좀 어려운데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출이 덜 일어난다, 일단 그렇게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대출이 덜 일어나게 되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은 은행에 대출을 받거나 뭐 채권을 발행하거나 주식에서 IPO 등등을 통해서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런 투자들이 안 되니까 경기 위축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비단 기업들만 그런 거는 아니고요. 가게들도 뭐 수익이 향후에 뭐 안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은행들이 대출을 조금 보수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아마 대출을 뭐 좀 하신 부분이 있으실지는 모르겠는데 20년, 21년 코로나 그때 한때에서 막 돈이 많이 풀렸을 때 비교해서 지금이 대출 받기가 확실히 어렵잖아요. 그런 식으로 신용 공급이 가게 쪽에서도 축소가 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시장에서 덜 돌게 되니까 이렇게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근데 물론 경기 위축이 되면 지금 뭐 좋다라고 표현을 하면 조금 위험하기는 한데 좋은 측면이 하나가 있죠. 왜냐하면 돈이 적게 풀리면 지금은 그 직전까지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물가였잖아요. 물가가 올라가서 문제였는데 이제 경제 활동이 조금 원활하게 잘 안 돌아가면 이제 사람들이 물건을 덜 살 거고 뭐 소비를 덜 할 거고, 이러다 보니까 물가가 덜 오르게 되는, 물가 부분은 완화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는 오히려 둔화가 된다, 뭐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2차 경로로 뭐 어떻게 영향을 주냐, 경기 긴축 같은 우려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미국이 긴축 정책을 계속 펼쳐 나가고 있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강도가 덜해질 거다라는 게 첫 번째로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험 회피 성향, 이거를 조금 설명을, 위험 회피가 상당히 금융시장에서 인들이 많이 쓰는 용어인데 사실 되게 좀 개인적으로는 추상적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일단 이게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뭔가 안전적으로 사람들이 행태를 보일 것이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혼합돼서 그 금융시장, 금융 가격 변수들, 뭐 이런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2차 경로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금리, 주가, 환율이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한다. 근데 사실 이 SVB 파산 이후에 지금 최근 뭐 이번 주는 좀 주가가 좀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주식은 주가 지수는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올랐을 거예요, 이 이후에. 그래서 왜 올랐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사실 주가 같은 경우에는 하락 요인도 있고 상승 요인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방향성이
어느 게 더 크게 작용하는가에 따라서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위험 회피 성향보다는 약간 그 통화 정책 긴축에 대한 기대가 좀 완화돼서 주가가 상승하는 방향으로 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환율은 조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환율도 위험 회피 성향이랑 이런 부분이 있어서 등락을 해서 어느 부분이 더 세냐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요. 다만 금리 같은 경우에는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되는 거, 그리고 그 긴축에 대한 우려가 약화되는 거, 둘 다 금리를 낮춘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보셨을 때 여기 돌아가서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VB 사태에 대해서는 요 정도로 정리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20분이 넘었는데 이제부터 이제 공개 시장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조금 기억을 해두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시장 운영에 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 파트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은 통화 정책이랑 상당히 공개 시장 운영이랑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 정책, 여기 되게 딱딱한 주제이긴 하죠. 딱딱한 주제인데 보통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을 수행을 하겠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을 왜 수행을 하느냐? 결국에 궁극적인 목표는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다. 근데 이 안정적인 성장이라는 게 성장률이 무조건 높다 이런 게 아니라 안정적인 성장이라는 거랑 조금 다른 의미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 통화 정책을 하고 있다. 근데 이 안정적인 성장을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그 부분은 물가 안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금융 안정이라는 것을 달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를 한다. 그래서 통화 정책은 이런 것들을 이제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통화 정책의 체계가 어떻게 되냐를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되게 뭔가 거대 담론과 같은 내용인데 알고 계시면 그래도 도움이 어딘가에는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통해서 최종 목표인 물가 안정이랑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한다라고 했는데 그냥 막연하게 물가 안정 그다음에 금융 안정 이걸 어떻게 달성해요? 뭔가에 이렇게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근거로 삼은 게 일단은 제일 목표는 물가 안정이다 보니까 그래서 CPI라고 불리우는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을 2%로 맞춘다. 이런 식으로 이러한 타겟을 설정을 하는 거고 이러한 물가 상승률 같은 거를 명목 기준 지표라고 합니다. 물론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을 지표로 하는데 대부분의 지금 중앙은행들은 물가 상승률을 명목 기준 지표로 해서 물가 안정 목표제라고 하는데 이렇게 물가 안정 목표제를 하는 나라들이 많은데 신흥국들 등등 이런 국가들은 통화량이나 아직 환율을 목표로 하는 나라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명목 기준 지표를 통해서 최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런 명목 기준 지표 CPI는 뭘로 어떻게 달성을 하느냐? 바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리, 기준금리를 설정을 하죠. 기준금리 설정을 통해서 물가를 맞추는 거고 그래서 금리 중심의 운영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근데 이제 통화 정책의 파급 경로 이런 것들 조금 들어보셨나요? 근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혹시 여기 기준금리에 대해 정의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은 있으신가요? 아마 기준금리를 어디에 활용하지라고 조금 하실 수 있는데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한국은행이 공개시장 운영 수단 중에서 RP 매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RP 매각을 7일마다 정례적으로 매주 목요일 날 이제 7일짜리로 RP 매각이라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 수단을 기준금리를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하면 정례 7일물 RP 매각 금리를 기준금리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리를 조정을 함으로써 근데 그 금리를 통해서 하루짜리 뭐 콜금리라고 하는데 이 콜금리를 기준금리에 이 콜금리를 기준금리에 이렇게 근처에서 변동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 하루짜리가 일주일, 뭐 세 달, 한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경로가 이렇게 파급이 되도록 하는 게 통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금리를 통해서 1차적으로는 하려고 하는 것은 콜 금리를 기준금리에 맞추도록 하는 게 한국은행에서 하는 일이고 이게 공개시장 운영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일단 콜금리는 계속 나올 거예요. 이제부터 콜금리는 계속 나올 건데 콜금리는 하루짜리 일단 그냥 동일한 정의는 아닌데 하루짜리 은행 간 서로 돈을 빌리는 금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콜금리를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서 조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 수단은 공개시장 운영이 있고 여수신 제도가 있고 지급준비 제도가 있거든요. 이러한 수단들을 통해서 기준금리를 콜금리를 기준금리 근처로 맞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시장 운영이랑 이 세 가지 정책이 전혀 동떨어져 있지는 않고요. 서로 이렇게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개시장 운영을 설명하기 전에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시장 운영, 뭐 지급준비제도, 그다음에 자금조정 대출 및 그 예금, 자금조정 대출 및 예금은 여기서 말하는 여수신 제도이고요. 이런 세 개의 보통 그 수단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공개시장 운영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뭐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이 통화안정증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통화안정증권을 발행을 하는 게 첫 번째 공개시장 운영 수단이고, 그다음에 증권 매매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그냥 이거는 흘려들으셔도 되는데 공개시장 운용에서 유동성을 조절을 한다고 하면 조금 정확한 내용은 아니고요. 본원 통화를 조절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학을 조금 뭐 배우신 분들은 본원 통화 조절을 통해서 뭐 은행의 대출, 뭐 은행의 예금 대출을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통화 승수가 있고 그거를 통해서 통화량이 뭐 결정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어딘가에 아마 경제 배우신 분들은 들으실 텐데 그런 본원 통화를 결정을 하는 것들이 공개시장 운영이 본원 통화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시장 운영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급준비제도, 지급준비제도가 왜 중요하냐? 뒤에서 설명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설명을 할게요. 예, 콜 금리를 결정하는 거는 당연히 콜이라는 상품이라고 그냥 전화로 이제 거래를 옛날에 해서 콜 시장이라고 하는데 그 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자금 수요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지급준비제도예요. 그래서 은행들은 법에 의해서 예금의 일정 부분을 한국은행에 예치를 해야 돼요. 뭐 이거는 아마 배우실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 갑자기 이렇게 만약에 100을 예금을 했어요. 근데 이 예금한 사람이 갑자기 내일 이 돈을 100을 다 찾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고객이 변심을 해가지고 언제 돈을 찾을지 모르니까 그런 거에 대비를 해서 지급준비금을 적립을 해놔라 하는 게 이제 법에서 정해져 있고 그러한 법적인 부분에 법에서 요구하는 만큼 지급준비금을 쌓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급준비제도인데 그만큼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은행들은 그만큼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그러니까 만약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급준비제도가 콜 시장 아까 하는 단기 자금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다만 지급준비제도 같은 경우에는 2012년 이후에 바뀐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잘 변하지 않는 제도다라는 거를 알고 그냥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외에 자금 조정 대출 및 예금인데 어떻게 연관이 되냐? 지급준비금을 일정 기간 동안 쌓아야 되는데 모자르거나 남으면 어떻게 이렇게 단기 금융시장을 통해서 은행이 뭐 풀거나
돈을 회수하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시장에서 아무도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없고 받는 사람도 없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그런 경우에 대비를 해서 이런 자금 조정 및 대출 및 예금을 통해서 그런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뭐 받아주거나 공급을 하거나 이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수단이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지급준비금의 대상은 예금은행. 그러니까 예금은행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게 모든 은행을 다 열거를 해야지 형평성 맞는데 그냥 대충 몇 개만 열거를 하면 뭐 신한은행, 가나다 순으로 할게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그다음에 뭐 특수은행이 뭐 기업은행, 농협은행 이런 은행들과 뭐 지방은행, 뭐 대구, 부산, 뭐 광주은행 다 못하겠네요.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뭐 이런 은행들이 대상 예금이고 이 은행들 이외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은행들의 지점들이 있거든요. 뭐 다 들어보셨겠지만 뭐 JP 모건 들어보셨을 거고 뭐 HSBC 홍샹이라고 하는데 뭐 HSBC 골드만삭스는 아마 예금이 없어서 없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외국 은행들까지 해서 은행들에 대해서 일정 예금에 대해서 지급준비금을 부과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저축은행은 지금 법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행들에 대해서 지금 지급준비금이 부과가 되고 있고요. 0% 뭐 0에서 7% 지급준비율이 있다라고는 하는데 0%는 굳이 뭐 기억을 지급준비금이 없으니까 기억을 하실 필요는 없고 2%랑 7% 예금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는데 2% 같은 경우에는 정기예금, 정기적금은 2% 그리고 수시 입출식 예금은 7%를 적립을 의무로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지급준비제도의 체계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정기예금, 정기적금 같은 경우에는 이율이 수시 입출식 예금보다는 더 높죠. 은행에 예금을 하시게 되면 왜 높은가 하면 이거를 안정적으로 예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빼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특정 기간 동안에 빼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예금을 받는 거고 만약에 중간에 인출을 하게 되면 이자를 많이 손해 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기적금,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인출 가능성이 좀 갑작스런 인출이 덜 하니까 2%로 낮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수시 입출식 예금은 진짜 뭐 오늘 지금 2시 반에 뭐 한 10만 원 예금을 했다가 2시 35분에 빼도 되는 그런 예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뺄지 은행들도 예측을 하기 어려우니까 지급준비율을 상당히 높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계 하에서 은행들이 지급준비금으로 그러니까 법정 지급준비금으로 예치를 해야만 하는 그런 금액들이 정해지고요. 그리고 이러한 지급준비금 적립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냐? 첫 번째가 한국은행의 각 은행들, 아까 말씀드린 막 은행들 나열했잖아요. 각 은행들이 한국은행에 계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계좌에 넣어두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로는 그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현금을 보유하는 이게 시제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제금을 보유하는 두 가지 방법을 한국은행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지급준비금을 적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적립 기간이 이제 중요한데 적립 기간이 이건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 지급준비금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수신 제도는 자료 다 받으셨죠?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금조정 대출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플러스 1%포인트, 그러니까 지금이 기준금리가 3.50%니까 4.50%가 은행들이 정말 돈이 없을 때 한국은행이 은행의 은행으로 불리는 거는 아시죠? 그러니까 정말 돈이 없을 때 정말 이거 어떡하지 할 때 한국은행에서 진짜 최종 대부자로서 이렇게 정말 빌려줄 수 있는 최고의 금리가 4.5%로는 돈을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돈이 너무 남아요 은행이. 근데 맞아, 그 지급준비금 전에 이야기할 때 그 지급준비금이 그 아까 말씀드린 게 그 은행들이 한국은행 계좌에 돈을 넣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이자를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자가 0%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 계좌에 예치를 그냥 하게 되면 이자가 없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을 낼 수 없는 돈이죠. 그러니까 지급준비금을 다 내고 남는 돈에 대해서 그냥 한국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0%인데 아까 말씀드린 코일 시장에서 만약에 운영을 하면 지금 기준금리가 3.5%니까 3.5%는 받고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막 금리가 3.5%에서 뭐 무슨 이유가 있어가지고 뭐 3%, 2.5%, 2%로 만약에 내려갔다라고 하면 2%의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2%의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 한국은행에서 자금조정 예금이라는 거를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기준금리에서 마이너스 1% 포인트, 그러니까 2.50% 맞죠? 2.50%에는 그 한국은행에 예치를 하게 되면 이만큼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일 시장에서 만약에 금리가 2.0%다 하면 코일 시장에서 2%의 자금을 빌려주는 것보다는 한국은행의 자금 조정 예금을 예치를 하면 2.5%를 받게 되니까 다 한국은행에 예치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코일 금리의 상단은 자금 조정 대출이 상단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하단은 자금 조정 예금이 하단으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단기 시장 금리가 이렇게 변동할 수 있는 거는 2.5%에서 4.5%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공개 시장 운영을 왜 하냐라는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상단 하단이 2.5에서 4.5인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개시장 운영이 아까 하려고 하는 거는 콜금리, 그러니까 계속 콜금리를 말씀을 드리죠. 콜금리가 기준금리인 3.5% 전후에서 움직이도록 하는 게 공개시장 운영의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2.5에서 4.5 그러니까 이게 200bp라고 하는데 200bp를 변동을 폭을 허용하기에는 너무 넓어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마 지금 뭐 그 기준금리가 범위로 되어 있는데 25bp 범위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0bp 2% 포인트다. 너무 넓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실질적으로 너무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공개 시장 운영을 통해서 이러한 변동성을 많이 줄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여기 이 페이지가 아니네요. 아무튼 상하단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공개 시장 운영을 통해서 좀 더 상하단을 좁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 시장의 운영은 이러한 그 아까 말씀드린 뭐 그 중앙은행 채권인 통한증권을 발행을 하거나 아니면 국고채를 매입하거나 매도하거나. 근데 매도를 할 수는 있는데 한국은행이 매도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뭐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뭐 통화 안정 계정이라고 해서 또 예금을 받는 다른 스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유동성을 조절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금리를 조금 폭을 줄인다. 콜금리의 변동폭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콜금리에 대해서 뒤에 나오겠지만 먼저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한국은행은 그 2.5에서 4.5가 너무 넓기 때문에 보통은 플러스 마이너스 10bp 내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물론 운영을 하다 보면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서 그 범위를 벗어나거나 뭐 많이 벗어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10bp인 그러니까 금리로 얘기하면 3.40%에서 3.60%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게 데일리는 아니고 평균적으로 어느 기간 정도에 이 정도 맞추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뒤에서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동 범위가 그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개시장 운영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공개시장 운영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할 건데
왜냐하면 그 전의 내용들은 공개시장 운영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무조건 필요한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면 지준 공급, 이제 지준 공급과 지준 수요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리고 뒤에 유동성 조절 필요 규모, 이런 세 개념이 크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지 이 부분이 이해가 될 거니까 짧게 설명을 하면 일단 지급 준비금을 지준이라고 그냥 표현을 해요. 보통 이렇게 지준이라고 이렇게 기사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급 준비금은 지준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지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준 수요는 은행들이 아까 말씀드린 법정 지급 준비금을 예치를 그 정도는 하겠다라고 해서 그만큼이 지급 준비금의 수요, 지준 수요가 돼요. 그래서 법정 지급 준비금만큼이 지준 수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법정 지급 준비금보다 사실 더 은행들이 돈을 더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행의 지급 준비금으로 예치를 하면 이자율이 0%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들은 그 지급 준비금보다 초과해서 굳이 더 쌓을 유인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급 준비금의 수요, 지준 수요는 법정 지급 준비금과 똑같다라는 거를 알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수요는 그런데 지준 공급은 어떻냐라고 보시면 지준 공급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여러 소스를 통해서 돈이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나가는 거를 지준 공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여러 소스로 나가는 돈을 지준 공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럼 유동성 조절 필요 규모는 뭐냐? 두 개의 차이입니다. 지준 공급에서 지준 수요를 뺀 내용이 유동성 조절 필요 규모고, 이 유동성 조절 필요 규모를 조절하는 게 공개시장 운영의 역할이고, 이를 통해서 콜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는 거고요. 일단은 설명을 드리면 지준 공급은 일반적으로 지준 수요보다 많아요. 근데 이게 그냥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우리나라는 되게 오랫동안, 지금은 일시적으로 지금 무역수지 적자가 나오고 있죠. 근데 계속 흑자가 지속되는 국가예요. 물론 IMF라든지 뭐 일시적으로 적자가 나기는 했지만 계속 흑자가 나는 나라였는데, 그 그러니까 흑자라는 게 달러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달러가 들어오면 그 달러를 한국에서는 물론 쓸 수가 있죠. 근데 한국에서 달러를 받아주는 데는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달러를 환전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환전을 하는데 예전에는 그게 한국은행이나 뭐 이렇게 해서 돈을 환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달러들이 다 어디 가 있냐? 외환 보유액으로 나가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그 외환 보유액으로 나가기 전에 그 민간 기업들이나 민간들이 그 받은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 나왔냐 하면 한국은행에서 나간 돈이거든요. 그게 지준 공급의 지금까지 주요 원천이에요. 그래서 그 누적된 금액이 워낙 많다 보니까 현재 지준 공급이 지준 수요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남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들이 지준이 많이 남으면 그러니까 돈이 많이 남으면 지준 예치는 이자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 남는 돈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무조건 은행들은 풀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금리가 계속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다 흡수를 해요. 한국은행이 유동성 조절 필요 규모를 그렇게 잡아서 아까 말씀드린 통화안정증권을 발행을 하거나 아니면 국채를 매입하는 거는 반대 방향이니까 일단 빼시고, 일단 주로 통화증권을 발행을 함으로써 그 남는 돈들을 흡수를 함으로써 유동성을 조절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준 공급에서 지준 수요를 뺀 게 유동성 조절 필요 규모다라는 개념을 일단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한국은행에서 이제 유동성 공급이 되는 루트는 정부 부문, 민간 부분, 국외 부분, 기타 부분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국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행이 외환 시장에서 이제 환전을 함으로써
그 원화의 유출입이 일어나는 부분을 국외 부분에서의 지급준비금 공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뭐 기타 부분은 뭐 한국은행도 이익이 꽤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뭐 몇 년 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순이익이 가장 많이 났던 게 한국은행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세금을 납부를 한다거나 아까 그 통화안정증권을 채권을 발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채권을 발행을 하면 이자를 줘야 되죠. 그런 이자 비용들로 나가는 돈들이 기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민간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시중 은행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하거나 아니면 대출을 상환을 받음으로써 돈이 오고 나가는 부분을 민간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부분은 당연히 정부에서 일으키는 내용들을 정부 부분이라고 하겠죠. 이거를 최근에 그 정부에서 세수가 적게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럼 세수가 적게 들어오면 정부도 돈을 조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달을 어떻게 하냐?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을 하기도 하지만 일시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에서 짧게 차입, 그러니까 한국은행한테 정부도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은행들 말고 정부도 한국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도 한국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그 90일 이내에 아마 재정증권이라고 하는데 짧은 채권을 발행해서 그런 식으로 조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국은행에 대해서 정부가 돈을 차입을 할 때 이런 정부 부분에서 변동이 있다. 또 다른 부분으로 한국은행이 아까 국채를 매입을 하는데 매각을 한 적은 없다. 뭐 이렇게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그 채권을 매입을 했을 때도 물론 이게 은행을 통해서 사기는 하는데 정부의 국채를 사는 거니까 정부 부분 요인이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 지준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좀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정부 부분 같은 경우에 그 아까 말씀드린 한국은행으로부터의 그 차입 대출을 받는다거나 그 한국은행이 국채를 사는 것 이외에 이제 재정을 집행하거나 세금을 받음으로써 돈이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짧게 설명을 드리면 정부가 세금을 받는 것도 그리고 세금을 쓰는 것도 기본적으로 한국은행 계좌에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요. 그러니까 그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면 거기에 세금을 내잖아요. 그 세금이 시중 은행을 통해서 다시 한국은행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내면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이 들어온다. 한국은행이 돈을 흡수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 받은 돈을 정부가 뭐 복지부에서 쓰든 뭐 국방부에서 군인들 월급으로 쓰든 다시 쓸 거 아니에요. 그럼 나가게 되면 지급 준비금 공급이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세입이 발생을 하고 재정을 집행을 하게 되었을 때 지급 준비금이 감소하고 지준 공급이 증가하고 감소한다, 뭐 이런 요인이 있고요. 민간 부분은 아까 설명한 대로 한국은행이 은행들에 대해서 대출을 하거나 아니면 그 대출을 다시 돌려받았을 때,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을 때 지준 공급이 변화한다. 그리고 국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기타 부분도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 부분 이외에 지준 공급의 개념은 아닌데 그냥 지준 공급으로 간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민간 화폐 수요인데 여기 본원 통화를 설명을 다시를 해야 되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원 통화를 통해서 아까 뭐 은행들이 뭐 대출을 하고 뭐 이렇게 예금 받고 대출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통화 승수가 생겨서 뭐 통화량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본원 통화가 한국은행에서 그 은행들이 한국은행에 예치한 지급 준비금 더하기 민간이 보유한 현금이에요. 민간이 보유한 현금이라고 하면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가게, 그냥 여러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현금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가진 지금 5만 원권
10,000원권, 뭐 1,000원권 이런 것들을 민간이 보유한 현금이라고 하는데 이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은행으로부터 진짜 실질 그러니까 계좌에 적힌 돈이 아니라 뭐 5만 원권을 인출을 한다 그러면 은행의 지급 준비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만큼 5만 원을 만약에 인출을 했으면 그 은행의 지급 준비금이 5만 원 줄어드는 거라서 화폐를 여러분들이 5만 원을 더 수요를 하게 되면 5만 원만큼 지중 공급이 차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면 민간의 화폐 수요가 많아지면 그 은행의 지급 준비금 공급이 감소하는 반대 방향으로 역할을 하게 돼요. 조금 반대 방향으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해요. 뒤에서 그래프로 설명을 할 건데 지금 지준 공급의 대부분의 변동을 설명하는 게 예전에는 무역 수지 흑자로 인한 국외 부분 요인이 컸다고 하면 2015년도 전후로 해서는 화폐의 그 공급의 변동에 의해서 지중 공급이 상당 부분이 결정이 되고 있어요. 아마 그 시점이 5만 원 발행 시점일 거예요. 5만 원이 발행을 15년도 전후로 아마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의 이후에는 민간의 화폐 수요가 지중 공급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화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민간의 화폐 수요가 상당히 큰 팩터이다, 그 요인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급 준비금의 공급이었고 지준의 수요는 아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법에 의해서 은행들이 지급 준비금으로 한국은행에 예치해야 되는 규모가 지준 수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지준 수요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급 준비금은 일단은 그 지급 준비금을 은행이 쌓아야 되잖아요. 근데 얼만큼 쌓을 것인가라는 거를 정해지는 기간을 지급 준비금 계산 기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달력 기간대로 1월에 지급 준비금을 적립을 해야 된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그 예금에다가 그 지급 준비율 2% 7%를 곱한 그 서메이션 그 합계 그 법정 지급 준비금이랑 필요 지급 준비금이랑 같은 용어거든요. 그래서 법정 지급 준비금을 그렇게 한 달 단위로 계산이 되고요. 그러니까 2월을 예로 들면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계산을 하게 된 거를 언제 적립을 하느냐가 중요를 한데 2월 달에 적립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문구로 써 있습니다. 계산이 된 다음 달 두 번째 주 목요일부터 그 다음 달을 두 번째 주 수요일까지 그렇게 적립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2월로 예를 들면 이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이 계산된 그 지급 준비금을 이 시기에 실제로 한국은행에 예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예치를 하는 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콜금리 시장이 조금씩 변동을 하는데 영향을 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될까봐 예시를 들고 왔는데요. 뭐 산수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계산을 해왔으니까요. 보면 2월 1일부터 아까 말씀드린 예금에다가 지급 준비율을 곱한 2% 7%를 곱한 게 A은행의 경우 2월 1일 날은 180 그냥 단위는 원이라고 할게요. 뭐 2월 1일에 180원, 2일에 180원,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계산이 돼서 2월 중에 총 이 합계가 5,460원만큼 적립을 한 거예요. 적립이 아니라 적립을 해야 된다고 계산이 된 거예요. 이거를 평균을 내면 195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A은행이 195만큼을 매일 한국은행에 예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2월 동안에 계산이 됐고 적립 기간인 3월 9일 그러니까 3월의 두 번째 주 목요일부터 적립을 쭉쭉 하게 되죠. 그래서 뭐 3월 9일에는 200, 뭐 10일에는 200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이제 실제로 한국은행에 적립을 한 거예요. A은행에서. 그래서 이렇게 적립을 했는데
마지막 날, 이게 지준 마감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용어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 마감일에 그러면 얼마를 쌓아야 되냐? 왜냐하면 그 법정 지급 준비금만큼 적립을 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처벌은 아니고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은행에서 과태료를 낸다는 게 상당히 조금 은행들이 뭐 자금을 잘 뭐라고 해야 되나, 관리를 못한다는 시그널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은 지급 준비금을 무조건 쌓아요. 무조건 쌓아요. 무조건. 그래서 이 A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쭉 하면 합계가 5,460이거든요. 그래서 3월 9일에서 4월 4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2월에 2월이 아니라 이 적립을 3월 9일부터 4월 5일까지 쌓아야 되는 금액이 평균적으로 195만큼 쌓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28일이거든요. 그래서 총 5,460만큼 쌓아야 돼요. 쌓아야 되는, 실제 법적으로 쌓아야 되는 게 5,460인데 지금 4월 4일까지 쌓은 게 5,220이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인 240만큼 마지막 날인 4월 5일에 무조건 이거는 이만큼 240만큼을 한국은행에 예치를 해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A은행이 마지막 날에 뭐 은행들이 뭐 지준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예금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유들로 돈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런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을 다 계산을 했을 때 실제로 돈이 250만큼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게 240만큼만 적립을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10이 남잖아요. 이 10을 어떻게 하냐면 코일 시장에서 대출을 해줘요. 다른 은행들한테. 뭐 코일 시장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RP 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시장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런 시장에 대한 이해는 아니니까요. 그냥 코일 시장이라고 가정을 하면 코일 시장에서 10만큼 공급을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공급이 10만큼 늘어났으니까 코일 금리는 만약에 공급을 하니까 하락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겠죠. 근데 만일 이것저것 다 제하고 했을 때 230만큼의 그 A은행에서 돈이 있다고 하면 10이 부족하잖아요. 10만큼을 무조건 쌓아야 되니까 코일 시장에서 자금을 무조건 이제 조달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은행은 코일 시장에서 마지막 날에 코일 금리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일 금리가 움직이고 지급 준비금을 쌓고 뭐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끝났구나. 그래서 이만큼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A은행, 개별 은행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한국은행은 개별 은행을 관리를 하기는 하죠. 근데 이제 전체적인 은행 시스템 전체 모든 은행의 지준 공급과 수요를 가지고 공개시장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지준 공급에서 지준 수요를 뺀 만큼 그 필요 유동성 조절 필요 규모만큼을 한국은행이 흡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지준 공급에서 아까 말씀드린 화폐 발행액만큼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은행들이 지준 수요로 적립을 해야 되는 게 빠져나가고, 결국 이만큼을 한국은행은 흡수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아까 해서 콜금리가 어떻게 변동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아까는 A은행의 입장이고 그냥 전체적인 입장에서 만약에 시장에서 한국은행이 만약에 필요 지준 규모를 적게 흡수를 해서 돈이 남게 되면 금리가 내려가는 거고, 만약에 흡수를 더 많이 했다 그러면 은행들이 누군가는 돈이 부족해질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돈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아니라 그 시장금리가 높아지는 역할. 한국은행이 너무 많이 그 공개시장 운용을 하게 되면 시장금리가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한 내용이고요.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으니까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개시장 운용에 이제 대해서 설명을 뒤에가 있네요. 잠시만요. 그래서 공개시장은 뭐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 뭐 대출과 비교해서 이렇다. 뭐 신축적이다. 뭐 신속성이 있다. 시장 친화적이다라는 내용은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는 그냥
그 자료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공개시장 운용 이제 수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게 너무 테크니컬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빨리 설명을 하려고 앞에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공개시장 운용 수단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아까 처음에 계속 말씀드린 한국은행이 발행한 채권인 그 통한증권을 발행을 함으로써 유동성을 흡수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세 번째긴 한데 두 번째로 통화안정계정이라고 해서 은행으로부터 예금을 따로 받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예금을 받는 방법이 그냥 막 받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입찰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누구나는 아니죠. 시장에서 입찰을 통해서 뭐 그 예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은행의 예금을 받아서 한국은행이 돈을 흡수하니까 이런 식으로도 그 지급준비금을 그러니까를 조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으로는 이제 증권 매매인데 증권 매매가 두 가지가 있어요. 단순 매매라는 게 있고 환매 조건부 매매라고 해서 RP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기준금리가 7일물 정례 RP 매각에 쓰이는 금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증권 매매는 단순 매매라고 해서 국채를 사는 거 그게 하나가 있고 RP 매매라고 해가지고 매각이 있고 매입이 있는데 매각을 통해서 유동성을 정례적으로 흡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RP 매입이라는 게 있는데요. 반대로 RP 매각이랑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RP 매각은 돈을 흡수를 하는 거고 RP 매입은 돈을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RP 매입은 언제 하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을 때 시장이 불안했을 때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아까 2020년 9월 말 이후로 시장이 불안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럴 때 RP 매입을 통해 가지고 시장에 돈을 공급함으로써 불안을 해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RP 매입은 특수한 경우에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쓰인다라는 거를 염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짧게 설명을 드리면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한국은행법에 의해서 발행을 할 수가 있고요. 뭐 공모, 상대매출 뭐 이런 방식으로 발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고 한국은행이 지금 통한증권이라고 짧게 얘기하는데 통한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그 종류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총 14종류를 발행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발행을 하고 있는 거는 91일물, 그다음에 1년물, 2년물, 3년물 이렇게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긴 것들이 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3년 이내에서 뭐 발행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통한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 매월 말에 다음 달에 얼마를 발행할 것인가가 정해져서 공표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매주 월요일은 91일물 채권을 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매주 수요일에 첫 번째 수요일에는 뭐 1년물, 두 번째 수요일에는 2년물, 죄송합니다. 첫 번째 수요일에는 2년물, 뭐 두 번째 수요일에는 1년물, 세 번째 수요일에는 뭐 3년물, 뭐 이런 식으로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례화해서 발행을 하고 있고 이거는 왜 이렇게 발행을 하고 있냐?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미리 며칠 날 얼마 정도 채권을 발행을 하겠다라고 공표를 하고 그렇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야지 그 채권의 유동성도 높아진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등등의 요인이 있는데 뭐 이런 목적을 위해서 정례화해서 미리 공표를 해서 발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 매매는 아까 그냥 생각하시는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단순 매매는 그냥 매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한국은행은 지금 현재 국채만 매매를 하고 국채랑 뭐 정부보증채 해가지고 특수한 증권만 매입을 하고 있는데요. 매입만 하고 있습니다. 뭐 매각을 할 수 없는 거는 아닌데 보통은 만기까지 보유를 하고 있어서 매입만 활용하고 있고 근데 매입이라고 하면 증권을 한국은행이 사면 증권을 받고 돈을 누구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지준을 공급하는 요인인데 아까
설명드렸을 때 한국은행은 지급 준비금을 흡수하는 요인, 필요 지급 유동성 조절 필요 규모만큼 흡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왜 공급을 할까요? 갑자기 그 증권 매입을 통해서 돈을 왜 공급을 할까요? 이거는 목적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왜 매입을 하느냐? 이 코로나 시기죠. 코로나 시기 때 채권 시장이 상당히 불안했어요. 이게 국채가 아까 안전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자산도 시장이 불안하면 금리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거든요. 근데 금리 같은 경우에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도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고 집을 살 때도 금리가 계속 변동을 하게 되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가 변동을 한다는 게 시장이 되게 불안하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아니면 금리가 너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증권을 단순 매입, 국고채를 단순 매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채를 매입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인 공개시장 운영의 목적과는 좀 다른 목적, 그러니까 시장을 안정화를 위해서 실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목적으로 공개시장 운영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RP 매매라고 하면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게 시장에서도 조금 어려운 종류의 거래이기는 한데 오늘 만약에 RP를 매입을 한다고 하면 채권을 사는 거예요. 근데 채권을 그냥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이후에 다시 똑같은 조건으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것과 파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래가 RP 매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을 지급 준비금을 지준 공급의 일정 부분을 흡수를 해야 되다 보니까 RP 매각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 RP 매각에 쓰이는 게 기준금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1일물까지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7일물 정례 매각, 왜냐하면 지준 공급의 일정 부분을 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RP 매각을 주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RP 매입이 있는데 RP 매입은 아까 국고채 단순 매입처럼 시장 안정화 목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공급하는 거는 한국은행의 공개시장 운영으로서 해야 되는 방향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좀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국고채 단순 매입과 RP 매입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91일물까지 발행을 할 수 있는데 RP 매각은 보통 7일물로 하고 있고 매입은 다양한 일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한국은행이 왜 그냥 단순 매입을 하지 않고 RP 매매를 하냐라는 거는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증권을 보통 담보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증권을 받고 증권을 일정 기간 후에 주는 거잖아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돈을 빌렸다가 일정 기간 후에 갚는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대출이랑 형식은 똑같은데 증권이 담보된 형태예요. 그래서 금융시장이 발전할수록 RP 거래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담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거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가 되어 있는 신용 리스크가 작은 거래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RP 매매, 왜냐하면 한국은행은 공공기관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공공의 목적이긴 하지만 부도가 났거나 은행들이 부도가 났거나 손실이 났을 때 이거를 보존할 수 있어야지 국민들에 대한 이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도가 났을 때의 안정장치로서의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RP 매매를 많이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되게 탄력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 규모라든지 아니면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탄력적으로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환매 조건부 매매, RP 매매를 많이 한다. 그거를 주요 수단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정은 그냥 설명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금이랑 똑같은데 다만 입찰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공개시장 운용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타가 있는데 최장 31일이 아니라 91일입니다. 예, RP랑 통화 안정 계정은 둘 다 91일물 이내에서 실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러한 그 세 가지 수단들이 있고 보통 유동성 조절 그 지급 준비금 남는 부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활용이 되고, 그다음에 국고채 단순 매입과 RP 매입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쓰는 수단으로 활용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실제 어떻게 운영이 되냐라고 하면 뭐 기준금리가 정해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금리를 콜금리라든지 이런 금리들을 기준금리에 맞추기 위해서 뭐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 지급 준비금이 필요 지급 지준 수요가 미리 정해진다고 했잖아요. 계산 기간에 의해서. 그래서 기준 금리에 따라서 필요 지준이 확정이 되면 지준 공급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저희 팀에서 매일매일 예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남는 부분, 이 예측을 통해서 공급으로 계산된 부분과 필요 지준으로 인해서 수요인 부분의 차이, 그 부분만큼을 흡수를 하기 위해서 공개시장 운영 규모가 결정이 되고요. 이걸 어떤 수단을 활용할 것인지, 뭐 중장기 아까 91일물 이상인 통화안정증권을 얼만큼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 91일물 이내인 RP 매매나 통화안정 계정을 얼마나 활용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을 다 드린 내용이에요. 이때까지는 국외 부분 요인에 의해서 많이 증가를 했고, 이 부분은 화폐 요인에 의해서 그 필요 지준 규모, 이게 지준 이 선은, 이 색깔은 유동성 조절 필요 규모인데 이 위에 선은 지준 공급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준 공급에서 이 지준 필요 지준 수요를 뺀 부분, 이만큼이 유동성 조절 필요 규모고, 한국은행이 그 남는 지준 공급을 흡수를 한다라고, 이 파란색 면이 흡수하는 규모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할 부분이 잠깐 있는데, 공개시장 운영인데 공개적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특정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너무 많은 기관과 거래를 하게 되면 시장에 거래될 부분의 일정 부분이 축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더 안정적인 기관, 그리고 시장에서 거래를 많이 하는 기관과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대상 기관이라는 용어를 정해놓고 특정한 기관들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번 선정을 하고 있고, 이거는 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느냐, 뭐 재무가 건정은 해야겠죠. 그래서 재무 건전성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뭐 실제 실적이 어떠냐, 뭐 시장에서 거래가 어떠냐, 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8월이 아니죠? 이거 오타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22년 8월 1일부터 23년 7월 31일까지, 그래서 딱 1년 동안 그 대상 기관이 정해지게 되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특징적인 게, 이제 통한증권이라든지 뭐 국채 매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은행, 그러니까 증권사들, 이거 다 증권사거든요. 그래서 증권사 비중이 많은데, 왜냐하면 은행들은 채권 거래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활발하게 채권 거래를 하지는 않아요. 채권 거래 주요 주체는 이제 증권사라든지 그런 뭐 자산운용사들, 이런 데서 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 통한증권, 증권과 관련된 거래들은 보통 증권사들이 더 많은 기관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제 RP 매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은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거에 가깝기 때문에 은행들을 대상으로 보통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RP 매매 대상 기관들은 은행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대차는 자주 활용하지 않는데 한국은행이 증권을 빌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이거는 테크니컬한 부분이니까 뭐 그냥 그렇다라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정례 RP 매각을 한다고 했는데, 이 RP 매각을 뭘로 하느냐, 한국은행이 아까 국고채 매입한다 그랬잖아요. 매입한 채권 가지고
RP를 매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고채 매입을 제가 시장이 불안할 때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 국고채를 매입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국고채를 매입하는 두 번째 이유가 RP 매각에 활용할 증권을 보유하기 위해서 국고채를 매입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매입한 증권이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RP 매각을 해야 되는데 증권이 없으면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증권을 차입하거나 빌려줄 수 있게 보통 차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증권을 빌릴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요. 그 부분은 오늘은 설명을 안 하는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있고, 실제로 올해 3월에 2번 정도 실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증권 대차라는 것도 있다. 뭐 증권 대차는 한국은행이 보유한 국고채가 RP 매각을 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증권 대차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콜금리 변동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다 드린 부분이니까 넘어가고요. 다만 금리가 막 변동을 하는데 한국은행은 실질적으로 평균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CPP에 근사하게 맞추려고 하고 있다. 이내에서 변동하도록 맞추고 있다.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금리와 콜금리 변동인데 되게 뭐 이 빨간색 잘 안 보이시는데 이 빨간색 부분이 기준금리고 이 파란색으로 막 변동을 하는 게 콜금리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중심으로 막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다. 다만 이때는 금융위기 직후였죠. 그래서 불안한 시기였기 때문에 변동성이 조금 많이 높았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코로나19 대응한 단계에서 좀 금융시장이 불안해서 이때 변동성이 높고, 이제 기준금리를 또 빠르게 이때 인상을 했어서 이제 금리가 빠르게 변동을 하면 모든 가격 변수들이 빠르게 변동성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조금 이쪽도 콜금리의 변동성이 컸다. 근데 다만 이 기준금리에서 콜금리를 뺀 스프레드, 아까 스프레드 막 설명 뭐 유튜브로 보셨을 텐데, 이 콜금리가 기준금리 근처에서 변동하도록 그렇게 공개시장 운영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이 불안하지 않을 때는 초과된 지준 공급을 흡수하는 게 공개시장 운영의 역할이라고 했는데, 보통 통한증권이 잔액이 가장 많이 있고요. 왜냐하면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누적돼서 하면 그 누적 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현재 통한증권 잔액이 한 120조 전후인데 이만큼은 통한증권으로 흡수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RP 매각, 통한 계정을 통해서 흡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비중 대부분을 보시면 통한증권이 지금 22년 말 기준으로 90.5%가 통한증권을 통해서 흡수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한 6%, 3.6%를 통한 계정과 RP 매각을 통해서 유동성을 흡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다른 숫자에 비해서 22년 말에 이 RP 매각인데 이 순이라고 붙어 있잖아요. 이게 RP 매각에서 RP 매입을 뺀 순 잔액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순 잔액이 조금 평소보다 작아요. 이게 작은 이유는 시장이 불안정하다고 할 때 RP 매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작년 4분기에 시장이 상당히 불안했기 때문에 RP 매입을 좀 상당 규모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RP 매각에서 매입을 뺀 순 규모는 조금 적은데 실제로 RP 매각 규모는 이거보다는 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다 왔네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게 외환보유액을 가져왔는데, 외환보유액은 사실 경제 규모가 커지면 대부분 뭐 그냥 비례해서 커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역수지 흑자가 나게 되면 그 흑자가 난 돈을 환전을 해서 원화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원화의 공급이 늘어난다. 시중 공급이 늘어나는 부분인데 2015년까지는 그게 메인 팩터라서 지금 통한증권이 아까 비중이 제일 높았잖아요. 대부분은 흡수를 통한증권으로 했는데, 그래서 통한증권 규모가 증가했는데 2016년부터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아까 2015년도 이후로 화폐 발행액이 상당히 큰 팩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5만 원권이 나온 이후에 어떤 이유에서 뭐
각자 생각을 해보시겠지만 5만 원권이 발행한 나온 이후에 민간이 좀 더 화폐를 훨씬 많이 그 전보다 보유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권에서 돈이 민간으로 일부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지급, 준비급, 공급이 초과되는 부분,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흡수해야 될 부분이 조금 드라마틱하게 감소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2015년 전후로 해서 통화증권 잔액이 감소를 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화폐 발행액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흡수해야 되는 지중 공급량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화증권 만기별로는 대부분이 2년이에요. 근데 이제 3년이 더 길면 3년이 더 많아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 한국은행은 2년을 벤치마크로 많이 삼고 있고요.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2년을 벤치마크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3년물 같은 경우에는 21년 9월부터 발행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아직 채권은 만기가 도래한 거는 없는데 계속 발행은 되고 있어서 통화증권 3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잔액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만기별로 유동성이 아니라 초과되는 지중 공급을 흡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시장이 불안전할 때 한국은행이 채권을 매입을 하든지 RP 매입을 하든지 해서 시장에 돈을 풀므로써 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조치들을 한다라고 봤는데, 크게 최근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2020년 3월에 코로나19에 대응을 했을 때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작년 4분기에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금융시장이 상당히 불안을 했을 때, 그때 시장 안정화 조치로서 공개시장 운영이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조치들을 잠깐 살펴보면 이게 실제로 2020년에 한국은행 시장 운영팀에서 이런 조치들을 한 거고요. 상당히 바빴습니다. 예, 그래서 IP 매입도 했고, 구구채 단순 매입도 했고, 그리고 설명은 안 했지만 이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이라든지 증권을 확대함으로써 그런 것도 시장 안정화 조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시장이 빨리 안정화되도록 조금 도움은 줬다. 아직 크게 일조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어느 정도 시장 안정화에 일조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22년 하반기입니다. 하반기에 이제 레고랜드 사태나 금리가 상당히 시장 금리가 높이 뛰는 것에 대비해서 그때도 구구채 단순 매입을 하기도 했고, 아까 통화증권 발행을 월 말에 다음 달 발행 규모를 공고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통 통화증권 발행 규모가 각 연물 91일물, 1년, 2년, 3년물로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규모를 줄임으로써 시장에 조금 더 돈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치도 작년 하반기에 시행을 했고, 그 이후에 대상증권을 또 확대를 하거나 아니면 IP 매입을 통해서 한시적 IP 매입, 채권 시장 안정펀드, 채안펀드라고 하는데 채안펀드 출자 기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IP 매입 조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을 안정화하는데 일부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게 한국은행 공개시장 운영이고 저희 팀에서 하는 일이었고요. 조금 너무 많이 채우긴 했는데, 예,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